나토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28개국 긴급회의에서 한 영국 고문이 숫자 하나를 띄웠습니다. 1500원.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미국이 65년간 실패한 레이저 무기를 한국이 8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발사 비용 1,500원. 패트리엄 미사일의 267만 분의 1이었습니다. 일본 대표가 비웃었습니다. 한국요? 실험실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들이 앞섰습니다. 그 순간 28개국 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이제 전쟁의 룰은 한국이 정합니다. 브뤼셀 나토 본부 대회의실. 저는 그날 아침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28개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는데 평소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농담을 주고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들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윌리엄 해밀턴입니다. 영국 출신이고 나토 방공체계 합동조달위원회에서 수석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BAE 시스템스에서 25년, 영국 국방부에서 10년, 도합 35년을 방공 시스템과 씨름해왔죠. 이 바닥에서 저만큼 미사일과 레이더를 들여다본 사람도 드물 겁니다. 그런 제가 그날 회의실에서 느낀 건 단 하나였습니다. 공포였습니다. 독일에서 온 슈미트 의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평소에 농담을 즐기던 사람인데 그날은 입꼬리가 굳어 있었죠. 긴급 안건입니다. 슈미트 의장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떴죠. 우크라이나였습니다. 키이우 상공을 가득 메운 작은 점들. 드론이었습니다. 수십 대가 벌떼처럼 몰려오고 있었죠. 화면 속에서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하늘에서 폭발이 일어났어요. 몇 대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그대로 날아왔습니다. 첫 번째 폭발이 터졌습니다. 변전소였어요. 검은 연기가 치솟았죠. 두 번째, 세 번째 폭발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어요. 촬영하던 사람이 뛰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영상이 끊겼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기침을 했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슈미트 의장이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숫자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우크라이나 방공 현황입니다. 저는 숫자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으면서 손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죠. 드론 공격 횟수 847회, 요격에 사용된 미사일 2340발, 요격 비용 12조 원.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12조 원이라고요? 고작 3개월 만에? 슈미트 의장이 계속했습니다. 격추율은 67%였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67%면 33%는 뚫렸다는 뜻이었죠. 뚫린 33%가 발전소 14곳, 변전소 47곳, 통신시설 23곳을 파괴했습니다. 슈미트 의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재 키이우 시민들은 하루 4시간만 전기를 쓸 수 있습니다. 난방이 끊긴 가정이 전체의 40%입니다. 지금은 겨울입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12조 원을 써서 67%를 막았는데 나머지 33% 때문에 도시 전체가 얼어붙고 있다. 이게 승리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느린 패배입니다. 폴란드에서 온 코발스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코발스키가 일어섰습니다. 저희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러시아 드론이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게 지난달에만 12번입니다. 실수로 넘어온 게 아닙니다. 정찰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스토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트비아도, 리투아니아도. 코발스키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죠. 다음은 우리입니다. 나토 회원국이 공격받는 겁니다. 그때 가서 12조 원 쓰면서 67% 막을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슈미트 의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28개국 대표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모두가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절망.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5년간 방공 시스템을 연구해왔지만
드론 물량 공세 앞에서 답을 찾지 못했거든요. 미사일로 드론을 막는 건 성냥으로 홍수를 막는 것과 같았습니다. 막아도 지고 안 막아도 지는 게임이었죠. 회의실 창밖으로 브리셀의 흐린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답이 있긴 한 걸까? 슈미트 의장이 발언권을 열었습니다. 각국의 제안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로 손을 든 건 독일 방산 담당관 밀러였습니다. 라인메탈 출신의 베테랑이었죠. 게파르트 대공포 증산을 제안합니다. 밀러가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게파르트 35mm 기관포 2문을 장착한 대공 전차였어요.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드론 격추의 효과를 보고 있었죠. 분당 1100발을 발사합니다. 드론 격추에 효과적이고 비용도 미사일보다 저렴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프랑스의 르페브르가 손을 들었습니다. 생산 속도가 문제입니다. 르페브르가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프랑스 국방부에서 30년을 일한 사람이었죠. 숫자에 빠삭했어요. 게파르트 한 대 생산하는데 8개월이 걸립니다. 나토 전체 수요를 맞추려면 최소 500대가 필요한데 다 만들려면 7년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7년이요? 밀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생산 라인을 늘려도 4년입니다. 르페브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이란에서 드론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수백 대씩. 우리가 4년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수만 대를 쏟아붓겠죠. 밀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으니까요. 슈미트 의장이 다음 발언자를 지명했습니다. 프랑스 측 제안은요? 르페브르가 일어섰습니다. 미스트랄 미사일 공동 생산을 제안합니다. 화면에 미스트랄 사진이 떴습니다. 프랑스가 자랑하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었죠. 어깨에 메고 쏘는 방식이라 기동성이 좋았어요. 사거리 6km. 소형 드론에도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병사 한 명이 운용할 수 있어서 배치가 빠릅니다. 네덜란드의 얀센이 손을 들었습니다. 가격이 얼마입니까? 르페브르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발당 4천만 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드론 한 대 격추하는데 4천만 원. 드론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치면 40배를 쓰는 거였죠. 비용 문제가 있네요. 얀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40배 비용을 감당하면서 드론을 막으라고요? 그 돈이면 차라리 대피소를 짓겠습니다. 르페브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피소로 전쟁을 이길 순 없습니다. 지는 것보다는 낫죠.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슈미트 의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진정들 하십시오. 미국 측 제안을 듣겠습니다. 미국 대표 윌슨이 일어섰습니다. 펜타곤 출신의 장군 출신이었죠. 어깨가 딱 벌어진 체격에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패트리엇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패트리엇, 세계 최고의 방공 미사일이었지만 이미 한계가 드러난 상태였거든요. 코발스키가 끼어들었습니다. 패트리엇으로 드론을 막자고요? 한 발에 40억 원짜리 미사일로 100만 원짜리 드론을요? 윌슨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패트리엇은 미사일 요격용입니다. 드론에 쓰라는 게 아니라 그럼 뭘로 드론을 막습니까? 코발스키가 다그쳤습니다. 윌슨이 말을 멈췄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윌슨의 표정을 봤습니다. 당혹스러움이 역력했죠. 세계 최강 미군도 드론에 대한 답이 없다는 걸 방금 인정한 거였어요. 슈미트 의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옵저버 레비가 손을 들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남성이었어요. 눈 밑에 그림자가 짙었죠. 잠을 못 자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언돔 기술 공유를 제안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아이언돔.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방공 시스템이었죠. 하마스의 로켓 공격을 막아내며 명성을 얻었어요. 우리 기술을 나토와 공유하겠습니다. 공동 생산도 가능합니다. 노르웨이의 안데르센이 질문했습니다. 아이언돔 한 발 가격이 얼마입니까? 레비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타미르 미사일이 발당 5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6,500만 원 정도.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6,500만 원으로 100만 원짜리 드론을 막는다. 65배 비용. 미스트랄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말이 안 되는 계산이었어요. 르페브르가 중얼거렸습니다. 드론이 1000대 오면 650억 원이네요. 만대면 6,500억입니다. 얀센이 덧붙였습니다. 레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표정이었죠. 슈미트 의장이 테이블에 두 손을 짚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그러고 있었어요.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마침내 슈미트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게파르트는 생산이 느립니다. 미스트랄은 비싸고, 패트리엇은 드론에 쓸 수 없고, 아이언돔도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슈미트 의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재로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에 떨어졌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35년간 방공 시스템을 연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저는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드론 물량 앞에서 미사일은 답이 아니었어요. 그건 확실했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뭐가 답이란 말입니까? 침묵이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28개국 대표들이 모여 있는데 해결책 하나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저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초조했거든요. 그때 폴란드의 코발스키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검토해봤으면 합니다. 슈미트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코발스키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뭔가를 띄웠죠. 한국의 레이저 대공무기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레이저? 화면에 뜬 건 군용 트럭 한 대였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트럭이었어요. 다만 위에 장착된 장비가 달랐죠. 레이저 발사 장치였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블록원입니다. 소형 드론 요격용이에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레이저라고요? 그건 SF 영화에나 나오는 물건이었죠. 옆에 앉은 프랑스의 르페브르가 나와 같은 생각인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회의실 한쪽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본 옵저버 사토였습니다. 한국요? 사토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습니다. 비웃음이 역력했죠. 레이저 무기를 한국이 만들었다고요? 사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치 어이없다는 듯이요. 실험실 수준입니다. 아직 실전에 쓸 단계가 아니에요. 코발스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료를 보셨습니까? 볼 필요가 있나요? 사토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미국이 65년간 도전했습니다. 이스라엘도 10년째 개발 중이에요. 그런데 한국이 먼저 만들었다고요? 말이 됩니까?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일 뻔했습니다. 솔직히 사토의 말이 맞았거든요. 미국은 1960년대부터 레이저 무기를 개발해 왔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시절 스타워즈 계획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주에서 레이저로 소련 미사일을 격추하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였죠. 결과요? 수조원을 쓰고 실패했습니다. 그 후로도 미국은 계속 시도했어요. 보잉 747에 레이저를 탑재한 공중 레이저 시스템도 만들었죠. 개발비만 8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결과요? 2012년에 프로젝트가 폐기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빔도 마찬가지였어요. 몇 년째 곧 실전 배치라고 하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었죠. 레이저는 늘 미래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절대 오지 않았어요. 프랑스의 르페브르가 사토의 편을 들었습니다. 사토 씨 말이 맞습니다. 미국도 못한 걸 한국이요. 과장된 홍보 아닙니까? 독일의 밀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라인메탈도 레이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전 배치는 먼 이야기예요. 코발스키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반박하기 어려웠죠. 다들 같은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슈미트 의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코발스키 대표님, 한국 레이저에 대해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구체적인 성능이나. 코발스키가 입을 열려는 순간 사토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의장님, 시간 낭비입니다. 사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차나 자주포를 잘 만드는 나라입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인정합니다. 하지만 레이저는 차원이 다른 기술이에요. 사토가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첫째, 고출력 레이저 광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정밀한 추적 시스템이 필요해요. 셋째, 열 관리 기술이 필수입니다. 이건 미국과 이스라엘도 완벽히 해결 못한 과제예요. 사토가 코발스키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그걸 해결했다고요? 증거가 있습니까? 코발스키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토 말이 맞아. 레이저는 65년간 모두가 실패한 분야야. 한국이 갑자기 해냈다고? 말이 안 돼. 슈미트 의장이 시계를 봤습니다. 시간이 늦었습니다. 한국 레이저건은 추가 검토 후에 다시 논의하죠. 그 말은 사실상 기각이었습니다. 추가 검토라는 건 나중에 생각하자는 뜻이었거든요. 보통 그러면 영영 안 합니다. 코발스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레이저라니, 웃기는 소리야. 한국이 무기는 잘 만들지만 이건 좀 SF 영화 본 거 아냐? 저도 일어서면서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의 레이저, 아마 과장된 홍보겠지. 실험실에서 작동하는 것과 실전에서 작동하는 건 다르니까. 회의실을 나서는데 코발스키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해밀턴 고문님.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네. 코발스키의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지쳐 보였어요. 한국 자료 좀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관심이 없었거든요. 레이저는 이미 실패가 증명된 기술이었으니까. 저도 바빠서. 제발요. 코발스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나라는 러시아 국경에서 50km 거리입니다. 드론이 매일 날아와요. 매일. 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건 기술 토론입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생존이에요. 저는 코발스키의 눈을 봤습니다. 절박함이 가득했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보내주세요. 코발스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보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 레이저라. 아마 별거 아니겠지. 그냥 형식적으로 봐주고 역시 안 되네요 하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숙소로 돌아와서 저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거든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회의실에서 본 영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드론 떼가 몰려오는 모습, 미사일이 몇 대를 맞추고 나머지가 그대로 뚫고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폭발. 저는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 아버지는 영국 해군 조종사였습니다. 해리어 전투기를 몰았죠. 아르헨티나와 싸웠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울었어요. 저도 울었죠. 12살이었습니다. 이틀 후에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기체에 구멍이 숭숭 뚫린 채로요. 아르헨티나의 엑초세 미사일을 간신히 피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저를 안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아빠는 운이 좋았어. 다른 친구들은 그러지 못했지. 그 친구들. 미사일에 맞아 바다에 떨어진 동료들. 저는 그날 이후로 방공 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사일을 막는 방법. 아버지 같은 사람들을 지키는 방법. 3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론이라는 새로운 위협 앞에서 저는 아무 답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시대엔 드론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노트북에서 알림 소리가 났습니다. 이메일이었습니다. 코발스키가 보낸 한국 레이저 자료. 저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냥 훑어보고 자야지. 어차피 별거 아닐 테니까.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 레이저 무기 개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페이지. 기술 사양. 광섬유 레이저, 모듈화 설계. 흥미로웠지만 혁신적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죠. 세 번째 페이지. 저는 스크롤을 내리다가 멈췄습니다. 발사 비용.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3번 읽었습니다. 4번, 5번. 숫자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1,500원. 저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500원이라고요? 패트리엄 미사일 한 발이 40억 원인데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40억 나누기 1,500점. 결과는 267만이었습니다. 패트리엄 미사일 한 발 가격으로 레이저를 267만 번 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방 안을 서성거렸어요. 이게 말이 되나? 267만 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건 계산 오류일 거야.
분명히 뭔가 빠뜨린 게 있을 거야. 저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브뤼셀의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진짜라면, 모든 게 바뀌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채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눈이 뻑뻑했어요. 커피를 3잔이나 마셨는데도 정신이 맑지 않았죠.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숫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500원. 밤새 자료를 뒤졌습니다. 계산을 10번도 넘게 다시 했어요. 혹시 내가 뭔가를 잘못 본 건 아닐까? 단위를 착각한 건 아닐까? 아니었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였어요. 회의실에는 어제와 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피곤한 얼굴들, 어두운 표정들. 아무도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게 분명했죠. 슈미트 의장이 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어제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추가로 검토한 내용이 있는 분?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해밀턴 고문님.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어젯밤에 한국 레이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일본의 사토가 피식 웃었죠. 아, 그 SF 무기요? 저는 사토를 무시하고 계속했습니다. 숫자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숫자가 떴죠. 발사 비용 1,500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프랑스의 르페브르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1,500원이요? 뭐가 1,500원입니까? 레이저를 한 번 발사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독일의 밀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말이 됩니까? 1,500원이면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데. 맞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패트리엄 미사일 40억 원. 한국 레이저 1,500원. 비율 267만 배.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미국의 윌슨이 손을 들었습니다. 해밀턴 고문, 그 숫자가 정확합니까?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한국방위사업청 공식 자료입니다. 3번 확인했습니다. 윌슨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장비 유지비, 인건비, 감가상각, 그런 건 빠진 거 아닙니까? 그건 초기 투자 비용입니다. 운용 비용과는 별개죠.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미사일은 쏘면 사라집니다. 한 발에 40억 원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레이저는 다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레이저는 발사해도 장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전기만 공급하면 계속 쏠 수 있어요. 탄약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네덜란드의 얀센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탄약이 떨어질 일이 없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패트리엄 미사일 한 발 가격이면 레이저를 267만 번 쏠 수 있습니다. 드론이 100만 대가 와도 전기 요금 15억 원이면 다 막을 수 있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사토가 손을 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잠깐만요. 그 숫자는 전기 요금만 계산한 거 아닙니까? 장비 구입비, 유지비를 포함하면 완전히 달라질 텐데요. 물론 초기 투자 비용은 있습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다른 데 있어요.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미사일 방공의 문제. 탄약이 떨어지면 끝. 생산 속도가 소비 속도를 못 따라감.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레이저 방공의 장점. 탄약 개념 없음. 전기만 있으면 무한 발사. 운용 비용 거의 제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왜 고통받고 있습니까?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미사일이 부족해서입니다. 서방에서 지원해줘도 생산 속도가 소비 속도를 못 따라가요. 막을수록 탄약이 줄어들고 탄약이 줄어들수록 불안해집니다. 코발스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뭔가가 스쳤어요. 그런데 레이저라면 그 문제가 사라집니다. 발전기만 돌아가면 끝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결론 드론 물량 공세 앞에서 미사일은 답이 아니다. 레이저가 유일한 해결책일 수 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토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해밀턴 고문, 숫자는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아직 핵심 질문에 답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입니까? 왜 한국입니까? 사토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미국이 65년간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도 10년째 개발 중이에요.
독일, 프랑스, 영국 모두가 시도했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사토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성공했다고요? 그것도 8년 만에? 무슨 마법이라도 부린 겁니까? 회의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왜 한국만 성공했는가? 저도 밤새 그 질문을 고민했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미국의 접근 방식, 한국의 접근 방식. 먼저 미국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보겠습니다. 저는 화면에 사진을 띄웠습니다. 보잉 747 내부 사진이었어요. 거대한 레이저 장비가 비행기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이건 미국이 만든 공중 레이저 시스템입니다. ABL이라고 불렸죠. 보잉 747 점보제트기 전체를 레이저 발사대로 개조했어요. 회의실에서 감탄 소리가 나왔습니다. 개발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는 숫자를 띄웠습니다. 개발비 8조 원. 밀러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8조 원이요? 네. 그리고 2012년에 프로젝트가 폐기됐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미국의 접근 더 크게, 더 강하게. 미국은 레이저 무기를 만들 때 한 가지에 집착했습니다. 출력이에요. 더 강한 레이저, 더 센 빔. 적의 미사일을 한 방에 녹여버릴 수 있는 괴물 같은 무기를 원했죠. 르페브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무기는 강해야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저는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출력을 높이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면 발전기가 커져요. 발전기가 커지면 냉각 장치도 커집니다. 냉각 장치가 커지면 전체 시스템이 거대해지죠. 저는 다시 보잉 747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비행기 한 대 전체가 레이저 발사대가 됐어요. 너무 크고, 너무 비싸고, 너무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윌슨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1세대의 기술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지상 기반 레이저 시스템을 보십시오. 100후, 300후. 출력을 계속 높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시스템이 건물 크기가 됐습니다. 저는 다른 사진을 띄웠습니다. 거대한 컨테이너들이 연결된 모습이었어요. 이게 미국의 최신 레이저 시스템입니다. 한 자리에 고정시켜 놓고 쓰는 수밖에 없죠. 얀센이 질문했습니다. 움직일 수 없으면 문제가 됩니까? 저는 얀센을 바라봤습니다. 전쟁터에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얀센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표적이 되겠죠. 맞습니다. 적이 위치를 파악하면 그쪽으로 공격이 집중됩니다. 미사일이 날아오고 드론이 몰려오죠. 움직일 수 없는 무기는 결국 파괴당합니다.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미국은 65년 동안 같은 실수를 반복했어요. 더 크게, 더 강하게. 그게 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답이 아니었어요. 사토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뭐가 다른데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바로 그게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접근 더 작게, 더 정확하게. 한국은 처음부터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하면 더 강한 레이저를 만들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하면 쓸 수 있는 레이저를 만들까를 고민했어요. 르페브르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쓸 수 있는 레이저요? 네. 실험실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전쟁터에서 쓸 수 있는 무기요. 저는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첫째, 작아야 합니다. 움직일 수 있어야 하니까요. 둘째, 싸야 합니다. 비싸면 많이 못 만드니까요. 얀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그 두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기술 문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이 선택한 건 광섬유 레이저입니다. 밀러가 물었습니다. 광섬유 레이저요? 그게 뭡니까? 미국은 하나의 거대한 레이저 광원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출력을 높이려면 광원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었죠. 저는 손으로 모양을 만들며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방식을 택했어요. 작은 레이저 광원 여러 개를 만들어서 하나로 결합하는 겁니다. 광섬유를 통해서요. 마치 실을 여러 가닥 꼬아서 밧줄을 만드는 것처럼요. 르페브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광섬유 기술이 발달하면서 가능해졌죠. 각각의 작은 레이저는 약하지만 여러 개를 정밀하게 결합하면 강한 레이저가 됩니다. 사토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출력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커를 집어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미국 방식은 이렇습니다. 큰 원 하나를 그렸습니다. 거대한 발전기, 거대한 냉각 장치, 거대한 레이저 광원. 이 모든 게 한 덩어리로 연결돼 있어요. 하나가 고장나면 전체가 멈춥니다. 옆에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작은 원 여러 개를 연결한 모양이었죠. 한국 방식은 다릅니다. 작은 모듈 여러 개가 조합된 구조예요. 하나가 고장 나도 나머지가 작동합니다. 수리도 쉽죠. 고장난 모듈만 빼고 새 걸 끼우면 됩니다. 밀러의 눈이 커졌습니다. 레고 블록 같은 거네요. 비유가 적절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고 블록처럼 조립하고 분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커로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크기가 작아집니다. 모듈화된 시스템은 공간을 적게 차지해요. 그래서 트럭 한 대에 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트럭 한 대요? 네. 한국 레이저 무기는 일반 군용 트럭에 실립니다. 컨테이너 하나 크기예요. 어디든 이동할 수 있고 빠르게 배치할 수 있죠. 얀센이 감탄했습니다. 미국 건 비행기에도 못 실었는데 한국 건 트럭에 실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서 돌아서서 회의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이 왜 이걸 만들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사토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래요. 왜 한국입니까? 미국보다 기술력이 높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술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점의 문제예요.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광섬유 레이저에 필요한 3가지. 고성능 반도체 레이저 광원 제어, 정밀 광학 렌즈 레이저 빔 집속, 정밀 제조 기술 마이크로미터 단위 조립. 광섬유 레이저를 만들려면 3가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첫째, 고성능 반도체. 레이저 광원을 제어하는 칩이 필요하죠. 둘째, 정밀 광학 렌즈. 레이저 빔을 모으고 조준하는 데 필요합니다. 셋째, 정밀 제조 기술.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부품을 조립할 수 있어야 해요.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한국이 뭘 잘 만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얀센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반도체요? 맞습니다. 세계 1위죠. 르페브르가 덧붙였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밀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밀 제조라면 일본과 함께 양대 산맥이고요. 저는 손뼉을 쳤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한국에게 광섬유 레이저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아니었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강점을 조합한 거죠. 사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국은 군사 기술로만 접근했습니다. 군수 업체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려고 했죠. 그런데 한국은 민간 기술을 군사 기술에 접목시킨 겁니다.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미국 처음부터 새로 개발 65년 실패. 한국 기존 강점 조합 8년 성공. 그 차이가 65년과 8년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토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결론. 미국은 더 크게 만들었다. 한국은 더 정확하게 만들었다. 그 차이가 결과를 갈랐다. 미국은 힘으로 밀어붙이려다 실패했습니다. 한국은 정밀함으로 승부했고 성공했어요. 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회의실을 바라봤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코발스키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뭔가가 반짝였어요. 해밀턴 고문님. 네. 실전 데이터는 있습니까? 실험실이 아니라 진짜 드론을 격추한 기록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에서 공개한 시험 결과입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실전 시험 결과, 표적 소형 무인기 48대, 격추 48대, 명중률 100%, 시험 조건 강풍, 습도 78%.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100%요? 르페브르가 눈을 의심한다는 듯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48대 전부 격추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악천후 조건에서요. 사토가 손을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잠깐만요. 그 시험이 조작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자기네 무기를 팔려고 과장한 거 아닙니까? 저는 사토를 바라봤습니다. 사토 씨,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뭡니까? 한국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사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 되는 걸 된다고 발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지죠. 방산 수출이 한국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거짓말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사토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연속 격추 간격 1.8초. 레이저가 드론 한 대를 격추하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2초도 안 돼요. 얀센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분당 30대 이상을 격추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론이 100대가 와도 3분이면 다 처리할 수 있어요. 탄약 걱정 없이.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때 폴란드의 코발스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코발스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목에 핏줄이 섰죠.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건 기술 토론입니다. 코발스키가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숫자 노름이에요. 1,500원이다. 267만 배다. 명중률 100%다. 재미있는 숫자들이죠. 그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다릅니다. 코발스키가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폴란드에서 왔습니다. 러시아 국경에서 50km 거리에 제 집이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아내와 두 딸이 거기 삽니다. 바르샤바가 아니에요. 국경 근처 작은 마을이에요. 코발스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드론이 날아옵니다. 매일이에요. 그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죠. 지난달에 러시아 드론이 우리 영공을 12번 침범했습니다. 정찰이에요. 다음 공격을 준비하는 거죠. 코발스키가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러분은 브뤼셀에 앉아 있습니다. 파리에, 런던에, 베를린에. 안전한 곳이에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전선입니다. 에스토니아도, 라트비아도, 리투아니아도. 다음 타깃이 우리예요. 코발스키가 사토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아까 한국이 과장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사토가 움찔했습니다. 저한테 그게 중요합니까? 코발스키가 소리쳤습니다. 제 딸들이 폭탄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하냐고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한테는 1%의 가능성이라도 중요합니다. 1,500원이 사실이든 아니든 100% 명중률이 과장이든 아니든 뭐라도 시도해봐야 해요. 코발스키가 슈미트 의장을 바라봤습니다. 의장님, 제발 검토해 주십시오. 제발.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정말 절박합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코발스키를 바라봤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35년간 방공 시스템을 연구해왔습니다. 수많은 회의에 참석했고 수많은 보고서를 썼죠. 하지만 이렇게 절박한 목소리는 처음 들었습니다.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코발스키의 딸들, 폴란드의 아이들, 발트 3국의 가족들. 그들에게 이건 기술 토론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죠. 저는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포클랜드에서 미사일을 피해 살아 돌아온 아버지. 만약 그때 레이저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동료들이 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슈미트 의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코발스키 대표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의장에게로 쏠렸습니다. 더 이상 이론만 따질 때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슈미트 의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해밀턴 고문님, 한국 측과 접촉할 수 있겠습니까? 더 자세한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동의한 건 아니었거든요. 회의가 잠시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브뤼셀의 흐린 하늘이 보였죠.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랩이었어요.
해밀턴 고문. 저는 돌아봤습니다. 레비 씨. 레비의 얼굴에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잠깐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죠. 우리는 복도 한쪽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레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언빔. 우리 자존심입니다. 레비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스라엘은 반공의 대명사예요. 아이언돔으로 하마스 로켓을 막아냈죠. 세계가 우리 기술에 감탄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언빔도 그렇게 되길 바랐어요. 레이저 반공의 표준. 전 세계가 우리 기술을 사가는 거죠.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레비가 말을 멈췄습니다.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실전 배치가요. 그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처음엔 2020년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엔 2022년, 2024년, 지금은 2027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레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출력이에요. 레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도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더 강한 레이저, 더 센 빔. 그러다 보니 시스템이 커지고 비용이 올라가고 문제가 생기고 그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사진이었어요. 이건 한국 레이저 시스템입니다. 트럭 한 대에 실린 컴팩트한 장비가 보였습니다. 우리 아이언빔보다 작아요. 훨씬 작습니다. 레비가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밤새 고민했습니다. 저는 아까 회의에서 설명한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광섬유 레이저 때문입니다. 모듈화 설계 덕분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레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그 방식을 검토했어요. 하지만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늦었습니다. 한국이 먼저 해버렸어요. 레비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해밀턴 고문. 회의에서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감사합니다. 레비가 사진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휴식이 끝나고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슈미트 의장이 발언권을 열었습니다. 추가로 발언하실 분? 레비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레비에게로 쏠렸습니다. 레비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언빔. 우리 자존심입니다. 레비가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이스라엘은 반공 기술로 세계적 명성을 얻었습니다. 아이언돔, 다비드 슬링, 에로우. 우리가 만들었죠. 사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한다는 표시였어요. 아이언빔도 그 연장선이었습니다. 레이저 반공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였죠. 레비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이 긴장했습니다. 실전 배치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2020년, 2022년, 2024년, 2027년. 기한이 계속 뒤로 밀렸어요. 레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냐고요? 기술적 문제 때문입니다. 출력, 냉각, 정밀도. 풀어야 할 과제가 너무 많았죠. 사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예감이 좋지 않다는 듯이요. 그런데 한국은 레비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까 띄워둔 한국 레이저 데이터가 그대로 있었죠. 이미 실전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명중률 100%, 연속 격추 1.8초, 발사 비용 1,500원. 레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들이 앞섰습니다. 충격이 회의실에 퍼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인정했습니다. 반공의 대명사가, 아이언돔을 만든 나라가 한국이 앞섰다고. 사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까까지 한국을 비웃던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레비가 계속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도 한국 레이저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뭐라고요? 르페브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스라엘이 한국 무기를 산다고요? 검토 중입니다. 레비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자존심보다 생존이 중요합니다. 하마스 드론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란도 드론 물량을 키우고 있죠. 우리도 답이 필요합니다. 레비가 슈미트 의장을 바라봤습니다. 나토도 진지하게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이건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 문제예요. 레비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표정들이 바뀌어 있었어요. 독일의 뮬러. 아까는 회의적이었는데 지금은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르페브르. 자존심 강한 그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네덜란드의 얀센.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비용을 따지는 것 같았죠. 그리고 일본의 사토.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까까지 한국을 비웃던 그가.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흐름이 바뀌고 있다. 코발스키의 절규가 감정을 건드렸습니다. 레비의 인정이 논리를 완성했죠.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결정. 레비의 발언이 끝난 후 회의실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까지 회의적이던 표정들이 진지하게 변했습니다. 밀러는 턱을 괴고 뭔가를 생각하고 있었고 르페브르는 자료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때 사토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사토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아까의 비웃음은 사라졌지만 아직 완전히 인정하지 못한 표정이었죠. 명중률 100%라고 하셨습니다. 48대 중 48대. 그렇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험이 단순한 조건에서 진행된 건 아닙니까? 사토가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드론이 직선으로만 날아왔다거나 속도가 느렸다거나 실전과 다른 조건이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사토가 마지막으로 매달리는 지푸라기 같았죠. 저는 자료를 다시 띄웠습니다. 시험 조건을 자세히 보시죠. 화면에 상세 데이터가 떴습니다. 시험 상세 조건. 드론 속도 시속 150km 일반 공격 드론 수준. 비행 패턴 불규칙, 기동 직선 비행 아님. 풍속 10임스 강풍. 습도 78% 높음. 시간대 야간 저조도 환경. 사토의 눈이 커졌습니다. 야간이요? 네. 야간 시험이었습니다. 조명 없이 진행됐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얀센이 끼어들었습니다. 레이저가 야간에도 작동합니까? 조준이 어렵지 않습니까? 오히려 야간이 유리합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레이저는 빛입니다. 주변이 어두울수록 목표물이 더 잘 보여요. 열화상 카메라와 레이더를 결합해서 추적하기 때문에 조명이 필요 없습니다. 사토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불규칙 기동이라면 1.8초 안에 격추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드론이 아무리 불규칙하게 움직여도 레이저는 빛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초속 30만 킬로미터예요. 미사일이 초속 1km인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드론이 피할 수 있겠습니까? 빛을요? 사토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레이저 vs 미사일 비교. 속도 빛의 속도 vs 초속 1km. 명중까지 시간 즉시 vs 수초. 회피 가능성 불가능 vs 가능. 탄약 제한 없음 vs 있음. 미사일은 날아가는 동안 목표물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중률이 떨어지죠. 하지만 레이저는 버튼을 누르는 순간 도착합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피할 방법이 없어요. 사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반론할 게 없는 표정이었죠. 밀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해밀턴 고문,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네. 한국이 이 기술을 팔 의향이 있습니까? 나토에? 회의실이 긴장했습니다. 핵심 질문이었거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가 확답을 드릴 순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료 중 하나를 띄웠습니다. 한국은 이미 폴란드와 K2 전차,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방산협력에 적극적이에요. 코발스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하고 있죠. 협력 관계가 좋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 나토 수출은 엄청난 기회입니다. 28개국 시장이 열리는 거니까요.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슈미트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타진해 볼 만하겠군요. 충분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결정적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윌슨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윌슨에게로 쏠렸습니다. 윌슨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뭔가를 고민하는 것 같았죠. 미국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긴장했습니다. 미국이 반대하면 일이 복잡해질 수 있었거든요. 윌슨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편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이 65년간 실패한 걸 한국이 8년 만에 해냈다. 그 사실이 불편해요. 윌슨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수조 원을 쏟아부은 프로젝트들이 전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민간 기술을 조합해서 성공했죠. 자존심이 상합니다. 저는 윌슨을 바라봤습니다. 어디로 결론이 갈지 예측이 안 됐어요. 하지만 윌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존심보다 동맹이 중요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다음은 나토입니다. 폴란드가 발트 3국이 위험해져요. 그걸 막으려면 뭐든 해야 합니다. 윌슨이 슈미트 의장을 바라봤습니다. 미국은 한국 레이저 도입 검토에 찬성합니다. 회의실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국이 찬성했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이 사라진 거였어요.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될 수도 있겠다. 슈미트 의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사토도, 르페브르도, 밀러도 모두가 결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슈미트 의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안건 한국 레이저, 대공무기 나토 공동 도입 검토. 슈미트 의장이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찬성하시는 국가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첫 번째로 손을 든 건 폴란드의 코발스키였습니다. 그의 손이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폴란드 찬성. 다음은 이스라엘의 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찬성. 발트 3국이 연달아 손을 들었습니다. 에스토니아 찬성. 라트비아 찬성. 리투아니아 찬성. 손이 하나둘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안데르센이 손을 들었습니다. 노르웨이 찬성.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손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독일의 밀러가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독일 찬성. 프랑스의 르페브르가 한숨을 쉬며 손을 들었어요. 프랑스 찬성.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회의실 절반 이상이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윌슨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 찬성. 영국, 캐나다, 터키, 체코. 손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영국 찬성.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거의 모든 손이 올라가 있었어요. 한 명만 빼고요. 일본의 사토. 그는 여전히 손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죠. 회의실의 시선이 사토에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까까지 한국을 비웃던 그가, 실험실 수준이라고 했던 그가. 사토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 찬성.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슈미트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28개국 전원 찬성. 의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만장일치입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코발스키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레비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죠. 얀센이 밀러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르페브르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하늘이 어느새 맑게 개어 있었어요. 만장일치. 28개국이 한 목소리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레이저를 도입하겠다고. 65년간 모두가 실패한 레이저 방공. 미국이 포기하고 이스라엘이 고전하던 분야. 한국이 8년 만에 해냈고 세계가 인정한 거였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사토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사토 씨. 그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전차나 자주포 수준으로 봤죠. 레이저 같은 첨단 기술은 미국이나 이스라엘,
아니면 우리 일본이 먼저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이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토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국한테 배워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사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기술에는 국적이 없습니다.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사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공식적으로 종료됐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악수를 나누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밝았습니다. 희망이 보이니까요. 코발스키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해밀턴 고문님. 네. 코발스키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어요. 감사합니다. 기술 분석 덕분에 설득이 됐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 사실이 중요했어요. 코발스키가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죠. 어제의 절박함은 사라지고 안도감이 떠올라 있었어요. 오늘 집에 전화할 거예요. 아내한테. 희망이 생겼다고. 저는 코발스키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죠.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어요. 오후의 햇살이 건물 사이로 쏟아지고 있었죠. 저는 복도 끝에 있는 휴게실로 걸어갔습니다. 커피 한 잔이 필요했거든요. 커피를 뽑아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 아버지는 영국 해군 해리어 조종사였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싸웠죠. 어느 날 아버지가 귀환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죠. 12살이었습니다. 이틀 후에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기체에 구멍이 숭숭 뚫린 채로요. 아르헨티나의 액조세 미사일이 스쳐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1미터만 더 가까웠으면 끝이었을 거라고요. 그날 밤 아버지가 저를 안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아빠는 운이 좋았어. 다른 친구들은 그러지 못했지. 그 친구들. HMS 셰필드호에서 액조세 미사일에 맞아 전사한 20명. HMS 코번트리오에서 폭격으로 전사한 19명. 아버지의 비행 동료 3명. 저는 그 이름들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하면 그 이름들을 중얼거리곤 했거든요. 토미, 잭, 마이클. 미안해. 내가 살아서 미안해. 저는 그날 이후로 방공 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사일을 막는 방법, 아버지 같은 사람들을 지키는 방법, 친구를 잃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더 이상 없도록. 35년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보고서를 썼고 수많은 회의에 참석했죠. 패트리엇, 아이언돔, THAAD. 최신 방공 시스템들을 분석하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드론 앞에서는 모두 무력했어요. 너무 작고 너무 많고 너무 싸니까요. 미사일로 드론을 막는 건 성냥으로 홍수를 막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어요. 답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이 답을 찾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홀짝이며 웃었습니다. 65년간 미국이 실패하고 이스라엘이 고전하던 문제를 한국이 8년 만에 풀었어요. 더 크게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더 강하게가 아니라 더 오래.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상이 오늘 세계를 바꿨어요. 28개국이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레이저를 도입하겠다고. 폴란드의 코발스키가 집에 전화할 겁니다. 아내에게 희망이 생겼다고 말하겠죠. 두 딸에게 이제 괜찮을 거라고 말할 겁니다. 에스토니아에, 라트비아에, 리투아니아의 가족들.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서 매일 드론 소리에 떨던 사람들. 그들에게 희망이 생긴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윌리엄, 세상은 변해.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네, 아버지. 세상이 변했어요. 이제 전쟁의 룰이 바뀝니다. 미사일의 시대가 저물고 레이저의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연 건 한국이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다시 나토 본부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회의실이 아니었어요. 1층 로비였죠. 대형 스크린에 생중계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어딘가의 시험장. 넓은 벌판에 한국제 레이저 무기 시스템이 배치돼 있었어요. 트럭 한 대 크기. 아담했죠. 시험 시작합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늘에서 드론들이 나타났어요. 하나, 둘, 셋. 수십 대가 벌떼처럼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모인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레이저 발사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죠. 빛이 번쩍였습니다. 첫 번째 드론이 공중에서 불꽃을 뿜으며 떨어졌어요. 1.8초 후, 두 번째 드론이 떨어졌습니다. 1.8초,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드론들이 하나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눈이 녹듯이. 로비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2분 후, 하늘이 깨끗해졌습니다. 48대 전부 격추. 명중률 100%. 화면에 결과가 떴습니다. 나토 한국 공동방공 시험 성공. 격추 4848. 명중률 100%. 평균 격추 시간 1.8초. 총 비용 72,000원 48x 1,500원. 로비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코발스키가 제 옆에 서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됐어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진짜 됐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서 한국 기술진이 나토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어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65년간 모두가 실패한 문제. 한국이 8년 만에 풀었습니다. 더 크게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더 강하게가 아니라 더 오래. 그리고 이제 세계가 그 답을 받아들였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무덤 사진이 배경화면이었어요. 3년 전에 돌아가셨죠.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보이세요? 세상이 변했어요. 이제 미사일을 피해 도망칠 필요가 없어요. 레이저가 막아주니까 아버지의 친구들처럼 죽는 사람이 줄어들 거예요. 제가 35년간 꿈꿔왔던 일이 이뤄지고 있어요. 물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한국이 했죠. 저는 그냥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렸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로비에서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희망에 찬 얼굴들이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제 전쟁의 룰은 한국이 정합니다. 여러분, 저는 윌리엄 해밀턴입니다. 영국 출신의 방위산업 분석가이고 나토 방공체계 합동조달위원회에서 35년간 일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한국의 레이저 무기. 처음엔 저도 믿지 않았어요. 미국이 65년간 실패한 걸 한국이 8년 만에 해냈다고? 말이 안 됐죠.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500원. 명중률 100%. 연속 격추 1.8초. 그리고 28개국 만장일치.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해냈다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더 크게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더 강하게가 아니라 더 오래. 그게 한국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방식이 이겼습니다. 저는 영국인이지만 오늘만큼은 한국이 부럽습니다. 이런 나라를 가졌다는 게, 이런 기술을 가졌다는 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이제 전쟁의 룰은 한국이 정합니다. 지금까지 영국 나토 고문 해밀턴이 브뤼셀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65년간 모두가 실패한 레이저 무기, 대한민국이 8년 만에 해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자랑스러우셨다면 널리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만든 기술이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